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의 MC 노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적 시즌2의 새로운 코너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우리 팟캐스트 역적의 형식이라는 게 박한영 교육홍보실장님이 본인이 갖고 계시는 어떤 그 시각 혹은 지식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이 파일럿으로 선보이는 이 코너 역전다방은 이 역전다방은 그런 컨셉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술자리나 혹은 뭐 찻집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이야기를 화제로 올리는 그런 형식의 아주 재미있는 어떤 형식을 지향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파일럿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 팟캐스트의 본 궤도에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 이거는 뭐 지금으로선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여러분께 선을 보이고 여러분의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우리 역적 시즌2의 본 방송에 이렇게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뭐 그런 코너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역전다방을 진행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각자 자기소개를 좀 멋지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방 팀장님.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은희입니다. 이게 실화냐? 에서 진행을 맡아서 잠시 시즌1에서 목소리를 선배였다가 잘리고 다시 돌아온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 랜딩이 될지 뭐가 될지 다시 한번 달려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없어서는 안 될 여성 요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역전다방에서는 방 팀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름을 좀 써볼까 했는데 하여튼 일단 방 팀장으로 들어가다가요. 혹시라도 이렇게 수다가 무르익으면 다른 호칭으로 좀 바꾸든가. 뭐 원하시는 별명 있으면 아닙니다. 불러드릴게요. 됐습니다. 방 팀장님?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은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한국의 레지스탕스. 제가 요즘에 아주 열심히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한국의 레지스탕스라는 책의 지은이 저자시죠. 우리 조한성 선생님.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조 작가입니다. 조 작가시고요. 처음이라서 좀 떨리네요. 조 작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한국의 레지스탕스 외에 다른 어떤 저작도 있습니까? 뭐 해방 후 3년이라는 책도 있고요. 공저 빼고. 공저 빼고요. 혼자서 저자로 이름 올린 게. 저희 여기 두 권 표지 있습니다. 보면 되지 않습니까? 속 표지? 첫 번째 책이라서 안 나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본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한테 이거 사서 보세요. 그러면 소개 뭐 썼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방 후 3년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럼 지금까지 2권. 2권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랑 2권. 네. 해방 후 3년 그리고 한국의 레지스탕스.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연구실에 소속돼 있고요. 그다음에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임연구원. 자, 그래서 이렇게 저까지 셋이서 재미있게 좀 역사 이야기 수다를 좀 떨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 그 코너의 제목이 역전다방이잖아요. 조 작가님이 생각하는 역전다방의 의미. 그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너무 근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근엄하고, 그다음에 좀 정답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될 때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고. 그렇죠. 정답 쪽으로. 그런데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에는 역사학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실에 기반을 하긴 하지만 그 사실을 기반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현재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을 이제 가미해가지고 역사를 쓰는 거거든요. 수다를 떨듯이 친구들끼리 수다 떨듯이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재의 의미에서 역사를 좀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좀 좋겠다. 역전다방이라는 것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명칭을 정할 때는요.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 해서 역전다방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같이 만든 거잖아요.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 네, 그래서 역전다방인데. 역전다방. 또 본인이 생각하는 역전다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조 작가님께서 말씀 아주 잘 본인이 생각하시는 내용을 잘 얘기해 주시고. 네, 자꾸 조작가 그러니까 뭔가를 조작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발음을 꼭 하실 때 조 작가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 작가님. 네. 그럼 방 팀장님이 생각하는 역전다방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역전다방을 이제 역전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봤습니다. 역전. 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네. 아시죠? 네네. 역전 드라마. 옛날 사람. 역전. 네. 말로. 홈런. 뭐 이런 그렇죠. 느낌. 네. 그래서 어쨌든 일부에서 우리 박 실장님은 이제 주로 이제 큰 틀, 구조적인 면. 이른바 정치사라고 하는 쪽을 쭉 훑어주시잖아요. 지금 저와 함께 이제 100년의 역사를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쭉 여행 중이라고 저는 이제 그쪽을 표현을 한다면. 여행인데 패키지 여행이야. 자유여행이 아니고 패키지 여행이어서 우리 박한영 실장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조금 자유여행 좀 분위기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00년의 역사 중에 우리는 이제 어떤 위대한 몇몇의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여러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그들의 어떤 역전 드라마를 한번 이 역전다방에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아니 제가 이제 의미 부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역사학자 한 분의 이야기를 역사학자 누구요? 지금 얘기하면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라서 그래도 역사학자 실명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연구소에도 역사학자가 많은데 굳이 딴 사람 역사학자를 좋다 이러면서 이거 내가 이제 욕을 들어먹으니까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 역사의 전개에는 객관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의 틀이 있다. 틀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역사의 향방을 완전히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이나 또는 집단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되면서 역사의 경로가 결정된다. 요런 얘기가 있잖아요. 좀 어려운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 이제 1987도 많이 보고 이제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구조나 틀은 있지만 거기서 어떤 개개인들의 행동들이 결국은 역사를 큰 물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한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우연적인 행동들 이런 우연과 우연이 결합되면서 어떤 이 역사를 추동해내는 대단히 어떤 큰 물결로 만들어가는. 노사연 씨의 만남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역사에서의 우연도 우연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에 어떤 바람이 있으면 그 바람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우연이 계속되면서 그것이 연쇄 반응으로 필연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전다방에서는 좀 음지에 계신 분들을 양지로 끌어내서 좀 이제 많이 햇볕 좀 쬐게 해자. 그런 어떤 의미인데 MC노가 생각하는 역전다방이 궁금하네요. 그렇네요. 저는 역사에 이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길마다 역이 있는 거죠. 서울역처럼 큰 역이 있을 수도 있고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간이역을 역사라는 게 확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이역에도 분명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역 앞에 있는 다방인 거죠. 그 역 앞에 있는 다방에서 그 역에 살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다방이 역전다방이 아닐까라는 굉장히 심도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방 팀장님 진짜 영혼 없이 박수 치네요, 정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열단에서 김상옥 선생 같은 분. 진짜 용맹한 분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떤 그 독립에 대한 의지, 자기 신념, 이런 게 확고한 분이 왜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잘 모를까,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짧게 읽었습니다만 거의 안중근 의사와 버금갈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국의 레지스탕스라는, 우리, 조 작가님의 명적,
네. 이걸 텍스트로 해서 스테디셀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의 레지스탕스, 이게 참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만의 시대에 맞선 근대 지식인의 비밀 결사와 결전. 결국에 독립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의 독립운동 단체 책 제목이 네. 이랬으면은 약간은 조금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 수도 네. 있고 쉽게 이렇게 손이 안 갈 것 같아요, 책에. 근데 한국의 레지스탕스 이러면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독립운동가들과 좀 다른 얘기인가? 라는 어떤 호기심으로 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제목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한국의 레지스탕스로 네. 이걸 기본 교과서로 삼아서 우리가 한번 수다를 떨어볼 텐데 역전다방의 첫 번째 시간 의열단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의열단을 얘기하려면 네. 먼저 좀 지식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열단에 그런 얘기 하실 때는 네. 그런 얘기 하실 때는 방 팀장님을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 의열단이 어떤 단체인지 그 각자가 아는 네. 만큼만 이렇게 방 팀장님이 아는 의열단 어떤 단체입니까? 1919년 어때 연도 이런 게 좀 나오면 네. 뭔가 좀 진짜 있어 보이고. 자, 지린성. 우리 흔히 길림성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렇죠. 11월 길림성에서 13명의 청년들이 결사를 이 의열단이 되겠다고 이분들이 이제 김원봉 선생. 네, 외에도 강세우, 곽경, 김상윤, 배동선, 서상락, 신철휴 그리고 윤세주, 이분도 이제 밀양 출신인데, 윤세주, 이성우, 이종암, 한봉근, 한봉인, 요렇게 해서, 12명이 이름이 밝혀져 있고, 13명 중에 딱 한 분은 아직까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13명으로 맨 처음에 조직됐다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3명으로 나오고요, 기록에 나오고, 그런데 이제 한 명의 이름이 왜 일명으로 나옵니다. 왜 일명.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왜 그럴까?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기록이 될 때가 1947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밝히면 안 되는 인물. 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13명이라고 네. 확실히 기록이 돼 있고 12명은 실명이 있는데 그렇죠. 한 명은 왜 일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 12명의 실명을 기록했던 사람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자기 이름만 누락을 시킨 거죠.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추측은 그만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제가 의열단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건 영화였어요. 영화인데 이제 암살이 아니고 암살 전에 2000년에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장동건, 김상중. 네. 네, 그리고 그 사람 누구죠? 이범수. 네, 이렇게 주연했었던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2000년에 개봉했어요. 그게 흥행에 실패했는데 네. 그 영화에 이제 그 멤버들이 의열단 단원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영화를 찍을 때 그 겉에 이미지, 그러니까 의열단의 본 내용이 막 이렇게 자세히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때 그 약간 그 홍콩 르와르처럼 그렇죠. 그렇게 찍었다고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열단의 어떤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이 사람들의 신분이 의열단 단원이다. 뭐 이 정도의 그렇죠. 어떤 서술 그 정도만 이제 설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나키스트들이 검은 옷을 입는 걸 좋아해서 검은 그 긴 외투 같은 거를 입고 그래서 홍콩 누아르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그 아나키스트 상징색이 검은색이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근데 이유는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나키스트들 이름 중에 단체들 이름 중에 흑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흑우단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나키스트 하면은 또 이미지가 복장 자체가 좀 상당히 댄디하게 있잖아요. 네. 깔끔하고 신사적으로 있고 최첨단의 어떤 양복 같은 거 쫙 갖춰 있고. 증언 같은 거 보면은 평상시에도 굉장히 잘 차려입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차려입고 다니면 다 들통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만든 이미지들이 좀 있다. 좀 실제로 의열단원들이 그렇게까지 옷을 잘 입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의열단하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그러니까 아까 김상욱 선생도 잘 안 알려졌다 그랬는데 이 의열단도 상당히 우리의 독립운동사에서 그렇죠.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비운의 단체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갖게 됐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영화에서 그래도 많이 나와서.
그렇죠. 화제가 많이 됐고 그 화제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이러면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더 화제가 됐던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도 가장 그 다이내믹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가 대부분 20살 전후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 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놀랍죠. 단장을 얘기하자면 바로 잘 알고 계시는 조승우 씨죠. 네. 네, 조승우 씨. 김원봉. 네. 네. 당시 나이 22살. 22세에 단장이 됐군요. 네. 조직을 할 적에 신흥무관학교 쪽을 가가지고 신흥무관학교생들한테 이제 섭외를 하는 거죠. 같이 하자라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한 8명 정도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명 중에서 8명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명이 이제 왜냐면 한 분은 모르니까. 그렇죠. 네, 한 분은 모르죠. 네. 이분이 신흥무관학교생인지 왜 1인? 모르니까. 그래서 나머지 4명이 이제 그때 당시에 망명했던 망명자들. 네. 그렇게 해가지고 13명이 되는 거죠. 의열단이 생기게 되는 것도 결국 이제 조선 독립군정사? 우리 길림군정사라고도 하나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원봉을 이렇게 해서 좀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대부분 20살이잖아요. 그리고 김원봉 선생도 그때 다시 22세. 그러니까 너무 젊은데 너무 대단한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그 청년들 외에 다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이 추측을 했거든요. 근데 추측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주변에 길림군정사라고 하는 그 정치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정이니까 군정사니까 정치도 하지만 군대도 키우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의군부라고 하는 조직이었고요. 이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길림군정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조선독립군정사. 그거를 이제 길림에 있으니까 길림군정사라고 부르는데 이 단체가 뭔가 도와준 거 아니냐. 그래서 찾아봤더니 인맥들이 겹쳐요. 이게 찾아보면 황상규라고 하시는 분. 이분이 김원봉의 고모부입니다. 고모부. 그러니까 이 김원봉이 운동을 할 때 처음부터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명을 했는데 김원봉 선생이 망명했을 때 왜 하필이면 길림으로 갔을까? 그것도 이제 어떤 그런 인연들이 있었던 거겠죠. 황상규라는 분이 이끌어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상규라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군정사 안에 김좌진 장군도 있습니다.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 우리가 다음에 혹시 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선행단체. 그 대한광복회 단체가 그 길림에다가 군대를 키우는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파견한 분 중에 한 명이 김좌진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자금과 엄청난 그 노력들이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계속 실패를 하고 그러는데 그 길림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 노력하고 있던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으로 그 땅을 갈고 사람들을 정착시켜서 이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런 조직들을 만드는데 그 조직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어져서 의군부가 되고 조선 독립군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도와줘서 나오는 단체가 의열단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활동을 할 때도 그 황상규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그 적극적으로 나서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의열단이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나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단체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예전 대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대학 때 이제 신입생으로 제가 노태우 정권 때 이렇게 딱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술자리에서 남한 사회가 이렇게 변혁이 돼야 된다라고 많은 선배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입생 들어오면 우리 사회의 모순은 어떻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던 어마어마한 얘기, 어떻게 보면 혁명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 변혁을 얘기했을 수도 있던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던 그 형들도
20대였다. 20대 초반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오버랩이 되네요. 그 그림이.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었어도 어떤 다른 지원이 없었어도 뭐 뜻과 의지만 있었다면 네, 충분히 이런 단체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사무국장 아닙니까? 국정화를 온몸으로 막아내신 분이죠. 우리 방 팀장님. 네, 됐고요. 국정화 저지의 1등 공신. 우리가 이제 국정화 저지넷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도 국정교과서로는 나는 뭐 안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도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엔에다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내가 배우는 교과서를 자기네들이 선택하고 싶다. 나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국제사회에다 청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유엔 청원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유엔 청원을 하고 그랬어요? 네네. 물론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약간의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들이 10대인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배후에 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저지넷에서 뭔가 어느 정도 살짝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낸 단체라든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든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조직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가끔 뭔가 요청이 있을 때나 뭐 이럴 때는 도움을 일시적으로 줬을 뿐이지 충분히 자립성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당연하죠. 의열단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 공약 10조라고 하는 거를 초기에 10개의 조항을 만드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조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이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 항목에서 뭐냐면은 정의 에서 의를 따고 그 다음에 맹렬히 해서 열자를 따가지고 의열단이라고 지어요.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 멋지네요. 네, 멋지긴 한데 좀 단순하기도 하죠. 네. 근데 어차피 저는 좀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테러나 암살, 폭파. 이런 걸 하려면 좀 너무 생각이 많으면 또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준비를 많이 뭐 이렇게 멋지게 뭐 이렇게 강령을 만든다던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신채호 선생님 만나면서 좀 더 내용이 풍부해진 것 같아요. 점점 이제 풍부해지는 거죠. 구체화되면서. 기왕에 그렇게 나온 김에 공약 10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MC노한테 공약 10조.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의열단 공약 10조.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희생하기로 함.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됨. 단위에 구선하고 단원의 뜻을 급히 함. 의백 1인을 선출하여 단체를 대표함. 언제 어디서나 매월 한 차례 사정을 보고함. 언제 어디서나 부름에 반드시 응함.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단위를 따름. 일이 구를 위하여 구가 일을 위하여 헌신함. 단위에 배반한 자를 처사람. 맨 마지막 10조. 10조 이거는 그러니까 막말로 조직을 떠나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조 작가님 말씀처럼 어떤 뭐랄까 이제 구체적으로 굉장히 좀 다듬은 것 같은 느낌은 없네요. 공약 10조가 약간은 조금 투박하지만 그래도 어떤 결기 이런 건 진짜 살아있는 기상 이런 게 딱 살아있는 공약 10조네요. 그게 단장을 의백이라고 불렀는데 의백은 뭐냐면은 의형제의 맞이, 의형제의 첫째. 우리가 큰아버지를 백부라고 부르듯이.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홍콩 영화의 의백. 따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모알마모 깜띠 딕시 따그. 이거 모르세요? 또 메러트 바로? 모알마모. 어디 옆에서 홍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모릅니까? 우리가 압니다.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의형제들의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게 좀 있고. 뭐 역시 약산 김원봉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원봉 선생은 좀 어떤 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밀양 출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밀양 출신의 이분이 이제 19세에 중국으로 가서 거기 덕화학교에 입학하신답니다. 이덕화 씨가 교장인가요? 모발. 미안합니다. 그래서 덕화학교에서 그러니까 학력은 뭐
이거 이후에 뭐가 또 있나요? 네, 학교가 여러 군데를 다 댕겨요. 짧게 다닌다는 얘기 들어봐요. 근데 이제 뭐냐면 짧게 정말 길게 다니진 않고요. 여기저기 이제 그때 학교를 댕기는데. 학교를 다녔습니까? 댕겼습니까? 네? 조 작가님. 조 작가님이 출생이 어디 지역 출생? 다녔습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학교를 짧게 다닌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뭐냐면 곳곳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학을 갔다가 덕화학교가 망해요. 그러니까 망한다기보다 뭐냐면은 독일이랑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선전포고를 하거든요. 네.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이제 뭐냐면 덕화학교가 없어져요. 네,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 덕화학교가 덕자가 독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독일을 덕국이라고. 네네. 그래서 독일에서 세운 학교니까 이게 이제 외교 문제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니까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뭐냐면 잠깐 귀국했다가 다시 또 도저히 한국에서는 그대로 조선에서는 그대로 못 살겠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뭐냐면 다시 또 중국으로 가서 또 다른 학교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약산 김원봉은 제가 그 사진을 몇 장 본 적이 있는데 네.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잘생겼죠. 쾌남아 스타일. 네. 완전 꽃미남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훈남 스타일로 상당히 스타일도 좋고.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독립운동가 중에서 미모로 세 손가락 안에 들지 그렇습니까?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김원봉 그 사진으로 남아있는 걸 보고서 저는 그냥 김원봉과 관련된 옛날 영화의 영화배우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네. 그게 그냥 무슨, 아니,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다른 독립운동가 사진들처럼 이렇게 경직돼 있는 게 아니라 뭐 활동하는 사진 같은 얼굴이, 표정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영화에 배우 사진이 돌아다니는 건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실제 그분이더라고요. 일단 성격은 의열단의 단장을 맡을 정도니까 상당히 호탕하고 그렇죠. 남성적인 성격이 아니었을까. 네. 이때 당시에 그 같이 의열단 활동을 했던 김산이라고 하는 분. 이게 본명은 장지락이라고 하는 분. 니메일스의 아리랑. 그렇죠. 그분 거기에 주인공인 김산이 회고를 했는데 거기 아리랑에 써 있는 내용이죠. 굉장히 냉정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회고를 했고, 친구들에게 지극히 친절한데 어쩔 때는 지극히 잔인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회고를 했어요. 이건 아무래도 그 의열단의 단장이니까 뭔가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잔혹하다 싶을 정도의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있었겠죠, 분명히.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의열단 했던 활동가 중에 김성숙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 김원봉을 굉장한 역렬의 소유자. 그래서 한번 그 의열단에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해가지고 설득을 해내는 사람. 그렇게 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념이 강한. 네. 그러면 이제 의열단의 방송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왜요? 네. 지금 우리 담당 PD가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 나가보죠, 뭐.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뭐 재밌는데요, 왜? 자, 의열단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를 바꿔서 의열단이 어떤 운동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강령이 뭐였는지. 네, 아까 사실은 강령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 후에 계속 만들거든요. 운동 목표야 뭐 당연히 독립이었겠죠. 그렇죠. 조선의 독립. 네, 조선의 그리고 독립. 운동 방법은 암살과 파괴. 그렇죠. 테러리즘. 암살과 파괴였죠.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처음에 공약 10조를 아까 만들었고 그다음 지은 게 암살 대상, 파괴 대상. 그거를 두 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거 같이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총독이와 고관. 그다음에 군부 순회. 네. 대만 총독. 매국적. 친일파 거두. 네. 적탐. 물정을 말하는 거예요. 반민족적 토호 열신. 토호 열신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 유지를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부자들, 지방의 토호. 부호들. 네. 지방 부호들. 우리나라 사람은 웬만하면 안 죽이자 그랬잖아요. 네네. 실제로 죽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암살 대상으로는 놨다. 그렇죠. 대만 총독은 여기 대만 총독. 일본인이죠. 그러니까 대만 총독이 그 당시에. 그렇죠. 조선 총독이 그 나쁜 짓을 하듯이 대만도 뭐냐면은 식민지 치하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냐면 대만 총독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만 총독부에 들어가 있고. 파괴 대상에는 일단 먼저 조선 총독부가 제일 먼저 올라와 있네요. 네, 동양 척식 회사도 들어와 있고 매일신보사 그리고 우리 경찰서 타격은 꽤 많이 했잖아요. 각 경찰서. 우리 경찰서 타격은 꽤 많이 했다는 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제 과거를 갑자기 아닙니다. 그다음에 기타 네, 외적의 어떤 주요 기관들. 네. 외적의 중요 기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을 좀 얘기하는 걸까요? 도청도 들어가고 이러는 건가요? 그렇죠. 지방 관청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공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특징은 의열단은 다른 단체들과는 틀리게 암살을 하는 대상도 있지만, 다르게. 네. 뭐냐면은 파괴 대상을 정했다는 게 되게 특이해요. 네. 그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도 그 암살 대상을 정했거든요. 칠가살이라고 부르는데, 그 암살 대상을 정하긴 했는데 파괴 대상까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임시정부는. 그런데 이제 파괴 대상이 있는 건 의열단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살과 파괴에 있어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놨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목적이 분명했다. 네. 여기 두 개에 다 속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했겠네요. 그렇죠?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는 조선 총독.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일단 암살 대상 첫 번째가 조선 총독이고 파괴 대상 1등이 조선 총독부입니다. 네. 그 건물에 사는 계속 시도는 됐죠. 그렇죠. 암살 파괴 의열단뿐만이 아니고 의열단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그런 분들도 그 노리는 분이 많았죠. 이런 암살과 파괴 대상을 보면 우리 방 팀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거 파괴해야겠다. 요거 내가 한번 해볼까. 진짜 일제강점기 때 살았으면은 의열단원이 여성 단원은 없었죠? 여성 단원 있었어요. 여성 단원 있었습니까? 네. 나중에? 네. 몇 명이나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한 분. 네. 이름이 밝혀진 건 한 분. 네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왜 그때 의열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의열단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이게 3.1운동 직후거든요. 1919년이니까. 네. 19년이니까 3.1운동이 끝난 지 한 8개월, 9개월 정도. 아니죠. 3.1운동이 3월 달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5월까지 진행됐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얘래. 이게 이제 의열단이 11월에 그러니까 3월 1일 기점으로 해서 한 8, 9개월. 그러니까 이제 엄청 3.1운동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죠? 그렇죠. 그 받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3.1운동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3.1운동에서 막 그 만세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시는 망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뜻을 가지고 내가 조선에서는 더 활동을 못하겠지만 중국 가서 내가 독립운동 계속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뭐냐면은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의열단 단원들도 생기고 독립운동가들도 생기는 건데 뭐냐면 이분들은 의열단을 만드신 분들은 3.1운동처럼 그런 평화적인 만세운동만 가지고는 나라를 독립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에요. 3.1운동의 한계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분들은 군사활동으로 뭐냐면은 뭔가 화끈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인데 이게 또 만주에 가서 보니까 군대를 키우는 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많은 자금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군사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선배 그룹들이 다 군대를 키우려고 많이 와 계셔서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이 조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기간에 몇 명이 뭐냐면 암살과 파괴의 방법으로 테러의 방법으로 좀 그 효과 있게 싸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뭐냐면 의열단을 만들게 됐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투쟁을 해야 되는데 평화투쟁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군대를 조직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첫 번째로는 열받은 거네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3.1운동 당시에 일제 그 총칼에 그냥 맨몸으로 저항하니까 무수히 많은 우리 동포만 희생되고 죽어나가는 걸 보고 화가 나니까 우리도 이제 무기를 잡아야겠는데 그게 군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테러리즘의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열단을 만든 거죠. 나중에 그 이육사 시인도 의열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들어갑니다. 의열단이 꿈꾼 나라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채호 선생님한테서 이제 조선혁명 선언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의열단이 갖고 있었던 강령이 뭔지 우리 한번 MC노님이 멋진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조선혁명 선언 이전의 강령.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타도하고 조선민족의 자유 독립을 완성할 것. 봉건 제도 및 일제 반혁명 세력을 제거하고 진정한 민주국을 건립할 것. 소수인이 다수인을 해치고 괴롭히는 경제 제도를 소멸시키고 평등의 경제 조직을 건립할 것. 세계 반제국주의 민족과 연합하여 일체의 침략주의를 타도할 것.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주거의 절대 자유권. 무제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군을 단위로 한 지방자치. 남녀평등, 의무교육. 일본인 소유의 재산 일체 몰수. 매국노, 정탐노 등 반도의 재산 몰수, 농민운동 자유보장, 빈농에게 토지, 가옥, 기구 공급, 노동자운동의 자유보장, 노동평민에게 가옥 공급,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 일체 잡세 폐지, 누진세 채용.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요? 상당히 사회주의적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은 이 강령이 체계적이진 않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냥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것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추가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채우는 거죠. 활동을 하면서 의열단이 초기에 강령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강령 하나씩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채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것들이 민주주의, 또는 자유, 평등, 선거, 지방자치까지 그런 것까지 지방자치를 얘기한 게 상당히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꼭 해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씩 그렇게 목표를 잡는 남녀평등에 대한 것도. 그러면 이 강령을 놓고 봤을 때 의열단원들의 어떤 정치 의식 수준이라는 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 또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그 나라에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그 평균점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꼭 높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이런 거였구나. 민주주의라는 걸 할 때. 그런데 여전히 봉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꿈꿨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3.1운동 이후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공감을 갖고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도 얘기하고 자유평등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의열단 하면 또 아나키스트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색채도 일정 정도 있었고. 네. 그쵸? 이때만 해도 뭐냐면 아나키스트적인 느낌은 거의 좀. 그러니까요. 근데 이 강령에서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무정부주의의 느낌은 전혀 없는 거죠. 네네. 일체의 그런 침략주의를 배격하겠다. 이런 느낌은 좀 무정부주의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에서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초기만 해도 그런 아나키스트적인 색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에 아나키스트들이 이제 막 결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공산주의자들도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이게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표현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의열단의 생각이나 표현이 바뀌게 된 어떤 결정적인 국면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인가요? 그렇죠. 조선혁명선언이 23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1923년도에. 이게 신채호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독립운동가이자 그 글을 잘 쓰시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학자, 사상가. 역사가. 그렇죠. 역사가. 단지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전환의 국면을 맞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김원봉 선생이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강령의 부족한 점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암살과 파괴라는 방법으로 그 운동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이걸 통해 갖고 우리가 뭘 얻을 거냐 그 얻기까지의 과정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운동의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운동으로 가기까지 그 방법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김원봉 선생을 신채호 선생을 찾아가가지고, 김원봉 선생이 찾아가가지고, 뭐냐면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독립운동을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럽니까? 아니, 뭐라 그러냐. 재밌게 듣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대화하느라고. 시민실에서 나왔어요? 네,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걸 좀 글로 잘 표현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린 거죠. 아무래도 그 김원봉 선생이 이제 그 당시에 좀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니까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쳤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론이 필요한 거니까요. 이론이 필요한 거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실천가가 이제 이론가한테.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 이 의열단에 대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네. 그렇죠. 이걸 그냥. 그럼 그 이전까지는 교류가 없었는데, 의열단과 신채호 선생이. 그거는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신채호 선생이에요. 처음 본 놈이?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뭐 이런 걸 좀 써달라. 그렇게 써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허! 내가 자네에 대해서 많이 들었네. 밀양사람 김원봉입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네, 자네. 조선혁명선언을 좀 써주시죠, 선생님. 조선혁명선언이라고? 그게 왜 필요한가, 자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의열단이 지금 이제. 조 작가님 듣기 싫으셨나 보다. 탁 치고 들어오잖아요. 재연을 잘 해주셨는데, 뭐냐면은, 그 의열단이 실제로 주변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잖아요. 그 임시정부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북경에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 그룹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의열단이 인기가 제일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의열단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의열단의 김원봉이라는 분이 관리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쁜 관계를 잘 안 만들었던 거죠. 최대한. 그래서 뭐냐면 너무 걸출한 단체이다 보니까 서로 연락을 해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필요하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연락을 해서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독립운동가 그룹들이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의열단 안에 아나키스트도 들어오고 공산주의자들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원봉이 부탁을 했을 때 흔쾌히 아마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네. 그러면은 이제 조선혁명선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조선혁명선언은 그 이민족의 통치, 특권계급, 경제적인 약찰제도, 사회적 불평등, 노예적 문화사상 철폐, 이런 것들을 이제 철폐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 스스로가 조직한 경제제도 하에서의 자기 생활의 발전을 꿈꾸는 세상,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닌 민중 전체가 행복을 추구하는 평등한 세상, 민중적인 문화가 관철되는 세상, 인간이 인간을 압박하지 못하는 세상, 사회가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세상,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걸 만드는 거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민중 직접 혁명이에요. 민중 직접 혁명. 그렇죠. 민중이 직접 혁명을 일으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냐면 암살과 파괴로 하는 거예요. 암살과 파괴로 민중 직접 혁명의 도화선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암살과 파괴를 하는 행위가 조선 민중을 각성시킬 수 있다고 본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울분이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일제 강도라고 표현하던가요? 네. 그래서 이제 당하다 못한 민중들이 그 울분이 이제 폭발되듯이 이게 암살과 파괴로 이게 이어지면 도미노 또는 이렇게 이게 물결이 봇물 터지듯이 탁 만석포 터지듯이.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조선이 독립될 것이다. 파괴와 암살로. 민중 직접 혁명. 네. 그렇죠. 그래서 성각된 민중이 있어요. 여기서 성각된 민중이 의열단이에요. 그래서 의열단이 선도 투쟁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암살하고 파괴를 해서 그 공포, 그 암살과 파괴가 일으키는 공포를 통해서 민중들을 각성을 시키고 일제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민중 직접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것을 정리한 것이 조선혁명선언. 초기에는 아무래도 의열단에서는 이제 소수 정예 조직에 의한 암살과 파괴가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조선은 혁명선언을 쓸 때에는 그렇게 소수에 의한 암살만으로는 답이 없다. 이전에 안중근이나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암살을 했지만 그게 이제 민중 직접 혁명으로 이렇게 확대되지 않고서는 그것만으로는 조선이 독립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앞으로 의열단이 앞서 나가면서 민중들을 다 일으켜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약간의 의구심은 들어요, 저는. 네. 과연 파괴와 암살이 그 당 시대를 사는 네. 그 사람들도 어찌됐건 식민지를 살지만 생활인이잖아요. 그쵸? 뭔가 일을 하고 자기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뭐 엄마면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면 아빠의 역할이 있는 그런 생활인들인데 그 생활인들이 단지 내가 사는 땅에서 물론 식민지의 울분은 갖고 있겠지만 내가 사는 땅에서 울분이 아니라 네. 살 수 없게 다 지금 네.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없게 강도 일본 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강도 일본에서 정말 아주 피폐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테러의 방법이 그러니까 암살과 폭파 이런 방법이 과연 그 생활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각성시킬 수 있을까?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죠. 갑자기 누굴 죽인다는 게 그게 각성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의구심이 들 수 있죠. 지금 그게 이제 현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분들은 이제 그걸 믿은 거죠. 의열단 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신채호 이분이 쓴 조선혁명선언을 막 여러 군데 배포했거든요. 상해에도 배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그 글을 보고 벌떼같이 달려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뭐냐면 급격히 그 의열단 단원들이 늘어나가지고 한 200명 가량이 됐다. 저도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본 게 아니라 전에 이걸 개인적으로 신채호 선생님을 좀 조선혁명선언을 읽고 의열단 가입할 뻔했잖아. 감동받았어. 오늘 이분이 좀 이상하시네. 아니 근데 이 의열단이 꿈꿨던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민중 직접 혁명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적용해도 상당히 진보적인 무리가 없을 그런 어떤 공동체를 꿈꿨군요. 네. 단순한 네. 독립된 어떤 조선이 아니라 네. 그 독립된 조선 안에 채우는 그 내용이랄까 컨텐츠라는 게 지금 봐도 상당히 와 진짜 이런 세상이 되면 평등한 경제제도 네. 지금 빨리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뭐 의열단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그래도 참 재밌네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열단이 뭔지에 네. 대해서는 좀 얘기를 충분히 나눈 것 같고 그림이 좀 잡혔어요. 네. 머릿속에. 예. 그들이 꿈꾼 나라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우리 뭐 조 작가님이야 이제 책을 쓰신 저자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선임 연구원이시고 그러니까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방 팀장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의열단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조예가 깊네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니 뭐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럼 잠깐 쉬었다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좀 얘기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제 의열단이 암살과 파괴라는 구체적인 어떤 투쟁 방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투쟁을 했는지 의열단의 투쟁의 사례, 투쟁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죠. 이러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면서 훨씬 더 또 얘기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좀 재밌는 내용으로 갈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도 두 분의 재미있는 얘기 기대하고 저는 계속 좀 묻어서 가겠습니다. 네. 자, 왜 째려보세요, 왜? 예. 자, 역적 시즌2 파일럿 코너 역전 다방 여기서 1회를 마치고 2회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